여러분,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욱한 흙먼지가 날리는 전쟁터 한복판입니다. 그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최고의 장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장수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냅니다. 적군 10,000명의 포위망을 홀로 뚫고 주군의 갓난아들을 구해온 것입니다. 장수의 이름은 조자룡입니다. 그는 온몸에 수십 개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입니다. 조자룡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주군에게 바칩니다. 주군, 소장이 약속대로 아드님을 무사히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는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받아든 갓난아기를 흙바닥에 거칠게 내던지는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장수들은 경악합니다. 갓난아기가 흙바닥에 굴러떨어지자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모두가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분노 섞인 울먹임으로 외칩니다. 이 어린 자식 하나 때문에 귀한 장수를 잃을 뻔했구나. 이 남자가 바로 삼국지 최고의 성인군자로 추앙받는 유비입니다. 그리고 던져진 아기는 훗날 총나라의 황제가 될 유선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식보다 부하를 사랑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부하의 충성심을 영원히 묶어두기 위해 자식까지 도구로 쓰는 소름돋는 심리조종술로 보이시나요? 이 사건 직후 조자룡은 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합니다. 제 뼈가 가루가 되도록 헌신해도 주군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조자룡은 이제 죽을 때까지 유비를 위해 목숨을 바칠 충직한 사냥개가 되기로 맹세합니다. 아기 한 번 던져서 최고의 칼을 얻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비가 가진 무서운 힘의 실체입니다. 남들은 날카로운 칼로 사람을 해칠 때 유비는 눈물과 연기로 영혼을 낚았습니다. 세상은 이를 인덕이라 칭송했지만 권력의 생리를 아는 자들은 후흑하게 절정이라 부릅니다. 인간을 도구로 쓰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술입니다. 낫가죽은 성벽처럼 두껍고 속마음은 숫덩이처럼 시커먼 자만이 천하를 얻는다는 그 무서운 통치학의 정수가 유비에게 있었습니다. 유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밑바닥 흙수저였습니다. 그런 그가 조조 같은 괴물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타인의 감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감정 조종자의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인덕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유비의 진짜 얼굴을 이제부터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유비의 행동은 단순한 돌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으며 부하를 노예로 만드는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자룡의 충성심은 그날 이후 광기로 변했습니다. 주군이 나를 위해 아들까지 버렸다는 생각에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충성하게 된 것이죠. 타인의 죄책감을 자극하여 나를 위해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유비가 평생을 걸쳐 완성한 가장 강력한 통치 무기였습니다. 유비의 시작은 비참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시장 귀퉁이에서 돗자리를 짜고 집신을 팔아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던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가문과 혈통이 지배하던 냉혹한 세상이었습니다. 조조는 명문가 출신이었고 손권은 넓은 땅을 물려받은 금수저였습니다. 반면 유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경도 돈도 심지어 뛰어난 무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족보였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한나라 황실의 후손인 유비라고 하네. 돗자리를 짜면서도 고귀한 척을 멈추지 않았죠. 사실 당시 황실의 후손이라는 말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큼 흔했습니다. 증명할 길도 없는 족보는 그의 유일한 생존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에 그는 철저하게 인격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군대도 없는 그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겸손한 형님이라는 브랜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상대가 비천한 거지나 어린아이일지라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며 그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계산이 깔린 고도의 정치적 브랜딩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유비는 이 진리를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을 인자함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숨기고 세상을 기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남을 비난하거나 큰 소리를 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잘못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리며 늘 슬픈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애처로운 눈빛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저렇게 고귀하고 착한 분이 고생하는 걸 보니 내가 도와야겠다는 심리를 자극한 것이죠. 유비 주변으로 관우와 장비 같은 천하의 명장들이 모여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강한 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귀신이었습니다. 결핍을 무기로 삼아 강한 자들을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술은 유비가 가진 가장 강력한 후국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돗자리를 짜던 투박한 손으로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짰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짠 인덕의 돗자리에 온 세상을 앉혔습니다. 성공한 사기꾼과 위대한 영웅의 차이는 아주 미세합니다. 유비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가장 완벽하게 걸어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가면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진짜 자신의 얼굴이라고 본인조차 믿게 만들 정도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가난마저도 마케팅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정의롭다는 이미지는 민초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세상은 조조의 능력을 두려워했지만 유비의 눈물에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칼보다 훨씬 깊게 사람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약자로 설정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강한 조조는 악당이 되었고 약한 유비는 정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비가 설계한 거대한 이미지 정치의 실체입니다. 돗자리 장수는 그렇게 천하를 속일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유비의 연기력이 가장 무섭게 빛을 발했던 순간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조조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천하를 논하던 영웅교의 자리였습니다. 당시 조조는 유비의 비범함을 본능적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돗자리 장수가 정말 멍청한 바보인지 아니면 잠룡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조조는 잘 익은 매실주를 권하며 유비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유비 현덕, 자네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누구라 생각하나? 유비는 당황한 척하며 당시 세력이 컸던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원소나 유표 같은 겉만 번지르르한 자들 말입니다. 조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유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런 자들은 영웅이 아니네. 이 천하의 영웅은 오직 나와 자네뿐이네. 이 말은 조조가 유비의 심장에 직접 던진 치명적인 칼날이었습니다. 만약 유비가 여기서 야심을 드러냈다면 그날로 목이 달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하늘이 유비를 돕기라도 하듯 거대한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유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며 식탁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아이쿠, 하늘이 노하셨나 봅니다. 이 천둥 소리가 너무나 무섭군요. 조조는 그 한심한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합니다. 천하의 영웅이라 지켜 세웠더니 고작 천둥 소리에 기겁하는 겁쟁이라니 내가 잘못 봤군. 조조의 의심이 완전히 풀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유비는 젓가락을 줍는 척하며 바닥을 향해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 완벽한 바보 연기를 해서 목숨을 구한 것이죠. 이것이 유비가 가진 후흑학의 진면목입니다. 그는 승리하기 위해 기꺼이 굴욕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영웅 대접을 받으려 어깨에 힘을 줄 때 그는 철저하게 약자가 되어 방심을 샀습니다. 진정한 포식자는 사냥하기 전까지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법입니다. 유비는 호랑이 앞에서 겁먹은 토끼가 되었습니다. 조조는 유비의 가냘픈 눈물을 믿었지만 그 눈물 뒤에 감춰진 날카로운 이빨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수와 고수의 차이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기는 상대방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비는 조조의 오만함을 역이용해 자신의 생존을 쟁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비가 단순한 인격자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얼굴을 수만 번 바꿀 수 있는 무서운 변검술사임을 증명하는 명장면입니다. 유비는 식탁 아래에서 떨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조조를 벨 궁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조는 유비를 살려둔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습니다. 한 번의 완벽한 연기가 유비에게 천하를 얻을 기회를 다시 준 것입니다. 바보 같은 척하며 적을 속이는 것은 후흑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유비는 이 기술을 실전에서 목숨을 걸고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감추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유비는 그것을 해냈고 결국 조조의 소나기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유비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조조를 속이고 얻은 자유를 바탕으로 그는 자신만의 거대한 제국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유비가 어떻게 제갈량이라는 천재를 가스라이팅하여 평생의 노예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남의 땅을 빼앗으면서도 어떻게 정의로운 척했는지에 대한 더 충격적인 뒷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유비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획이자 쇼라고 불리는 삼고초려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유비가 제갈량을 3번 찾아간 것을 순수한 겸손이라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후흑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젊고 오만한 천재를 평생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고도의 심리전이자 가스라이팅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비는 나이 40을 훌쩍 넘긴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반면 제갈량은 갓 20을 넘긴 새파란 청년이었죠. 사회적 지위나 나이로 봐도 유비가 고개를 숙일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갈량 같은 천재들은 단순한 돈이나 높은 벼슬로 매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자부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들의 자부심을 극도로 자극해야만 진심 어린 충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비는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2번이나 헛걸음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번째 방문을 결심합니다. 3번째 방문에서는 제갈량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말에 문 밖에서 잠이 깰 때까지 몇 시간을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성격 급한 관우와 장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유비는 참았습니다. 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갈량의 마음속 부채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을요. 천재일수록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약한 법입니다. 유비는 그 심리적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 덫을 놓았습니다. 마침내 잠에서 깬 제갈량은 문 밖에서 덜덜 떨며 자신을 기다린 당대 최고의 영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제갈량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죄책감과 거대한 감동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손을 덥석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유비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선생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저 불쌍한 천하의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이 눈물 한 방울에 천재 제갈량의 차가운 이성은 마비되고 뜨거운 감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권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선생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완벽한 책임감을 주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하를 존중하는 척하며 그 영혼을 저당 잡는 무서운 기술입니다. 이날 이후 제갈량은 죽는 순간까지 유비를 위해 과로사할 정도로 일하게 됩니다. 유비는 단 3번의 방문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한 천재의 인생 전체를 독점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이것은 천하를 얻기 위한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그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자신의 모든 지략과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비식 인재 경영의 본질입니다. 그는 부하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하가 스스로 주군을 위해 죽고 싶게 만드는 거대한 정서적 함정을 파놓고 그가 걸어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제갈량은 그 함정을 인덕이라 믿으며 들어갔습니다. 제갈량 같은 인물이 평생을 바친 것은 유비의 정교한 착함의 기술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것은 유비가 쳐놓은 인덕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비는 부하의 마음을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유비는 삼고초려를 통해 제갈량의 머리가 아닌 그의 심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악력은 유비가 죽은 뒤에도 수십 년간 이어지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갈량은 유비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무기로 천하 최고의 두뇌를 손에 놓고 대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돗자리 장수가 천하를 도모하는 소름 돋는 방식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유비가 평생의 수건이었던 자신만의 땅 익주를 얻을 때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비의 뻔뻔함과 치밀한 명분 만들기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유비는 인의를 말하면서도 탐욕을 숨겼습니다. 당시 익주의 주인은 유비와 같은 황실 후손이자 형제 같은 사이였던 유장이었습니다. 유장은 조조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며 친척인 유비를 귀한 손님으로 초청해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유장은 유비를 순수하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유비는 유장의 환대에 감동한 척하며 보답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유장의 안방을 어떻게 뺏을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그는 유장의 군사 기밀과 지형을 은밀하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참모들이 기회가 왔을 때 당장 유장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유비는 정색하며 거절합니다. 인의를 저버리고 어찌 천하의 주인이 되겠는가 라며 화를 냈죠. 이것은 관객과 신하들을 위한 철저한 연기였습니다. 그는 유장이 먼저 실수를 하거나
자신이 공격받는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쩔 수 없이 땅을 뺏는다는 도덕적 명분이 서기 때문입니다. 유비는 유장의 신하들을 몰래 포섭하고 유장이 자신을 의심하게 상황을 조종했습니다. 유비는 유장의 신하인 장송과 법정 같은 이들을 포섭하여 내부 붕괴를 유도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유장은 유비가 자신을 돕고 있다고 믿었지만 유비는 유장의 숨통을 조일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자 유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를 돌려 유장의 익주를 무력으로 집어삼켰습니다. 친척을 배신하는 유비의 표정은 누구보다 슬펐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해서 하는 공격이 아님을 백성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비는 겉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형제 같은 유장의 땅을 뺏게 되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며 연기를 한 것입니다. 땅은 챙기고 인격자라는 평판도 지키는 수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흑하게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침을 흘리며 탐내면서도 겉으로는 3번 이상 거절하며 고결한 척하는 가식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대중을 속이고 권력을 정당화하는 길입니다. 유비는 이 과정에서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장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유장은 유비의 따뜻한 눈물에 속아 자신의 집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그 대문으로 들어가 주인을 잔인하게 쫓아내고 주인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정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힘의 역학관계를 이용한 약탈입니다. 세상은 유비가 인재를 얻어 익주를 평정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명분을 조작한 냉혹한 강탈자의 손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비에게 을이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분이라는 커튼을 치고 그 뒤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대중은 그 커튼만 보고 유비를 칭송했습니다. 유비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감정의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익주 탈취 사건은 유비가 단순한 인덕의 군주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뒤통수를 칠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이자 포식자였습니다. 그는 도덕을 도구로 삼아 천하를 얻었습니다. 유비는 이제 익주의 거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조조와 대등하게 맞설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흘린 유장의 눈물과 배신당한 신의는 역사 속으로 교묘히 사라졌습니다. 유비는 패배자의 슬픔을 자신의 성공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오직 유비의 승리와 그가 내세운 인자한 미소만이 후세에 전해졌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자가 역사를 쓰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유비는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거룩한 사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한 역대급 연출가이자 배우였습니다. 이어서 유비 인생에서 가장 큰 정신적 충격은 의동생 관우의 죽음이었습니다. 관우가 손권에게 비참하게 참혹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유비는 식음을 전폐하고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그는 관우의 죽음을 보고 피를 토하듯 오열하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유비가 관우와의 뜨거운 의리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유비 특유의 차가운 정치적 계산과 후흑학적 통찰이 아주 깊게 깔려 있습니다. 유비는 감정을 정치로 승화시키는 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막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기반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파벌이 갈등하고 있었고 황제로서의 권위를 세울 강력한 정치적 이벤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 했습니다. 관우의 복수는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반대파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황제가 동생의 복수를 위해 직접 전장으로 나선다는 서사는 백성들의 감정을 하나로 묶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비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비롯한 조신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전쟁을 강행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우가 그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라는 강력한 감정을 이용해 국가 전체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자신의 1인 독재 체제를 곤고히 한 것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시종일관 관우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주군의 그 지극한 우애에 감동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습니다. 유비는 부하들의 원초적인 감정을 불태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곧 굴령이었습니다. 유비는 관우의 복수라는 명분으로 반대파들을 숙청하거나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감히 황제의 형제에 반대하는 자는 역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 감정을 이용한 고도의 통치 기술이자 억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도박은 결국 참혹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릉의 들판에서 군대를 모두 잃은 유비는 백제성으로 도망쳤습니다. 복수라는 명분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숨통을 겨눈 셈입니다. 유비는 자신의 자만과 계산이 부른 비극을 마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비는 끝까지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착오로 나라를 망하게 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명과 자신의 부덕함으로 돌리며 동정표를 얻어냈습니다. 그는 실패한 순간에도 사람들의 연민을 샀습니다. 관우의 죽음은 유비에게 분명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자 유비는 그 슬픔마저도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고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철저히 소비했습니다. 그는 죽은 관우를 살아있는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으로는 권력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슬픔조차 권력으로 바꾸는 그 소름 돋는 연금술이야말로 유비가 조조보다 더 무서운 인물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유비는 사람들의 감정을 먹고 자라는 군주였습니다. 인의를 앞세운 전쟁은 비참하게 끝났지만 유비라는 인물의 신화는 이 전쟁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유비의 무능함보다는 그의 진한 우정에 더 열광했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논리적인 결과보다 감성적인 과정에 더 끌리는 법입니다. 유비는 자신의 실패마저도 도덕적 숭고함으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유비가 가진 최후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는 패배 속에서도 자신의 이미지를 지켜냈고 그 이미지는 훗날 총나라가 버티는 강력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비는 백제성의 어두운 방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이릉에서의 패배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의 후계자를 위한 설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죽음마저도 자신의 정치적 유산으로 삼았습니다. 그 설계는 앞서 보았던 그 어떤 쇼보다 더 정교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이 나라가 자신의 가문 아래 유지되길 원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힘의 역학관계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갈량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마지막 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이제 제갈량의 영혼에 마지막 낙인을 찍을 준비를 합니다. 그 낙인은 제갈량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도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유비의 연기는 죽는 순간 완성됩니다. 후흑하게 완성, 황제의 옥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유비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도 소름 돋는 마지막 피날레, 백제성에서의 유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유비가 이릉대전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화병과 노환으로 죽음을 직전에 둔 순간이었습니다. 어둡고 적막한 방 안에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유비와 그를 침통하게 바라보는 제갈량이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질 모자란 아들 유선과 위태로운 총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인생 최고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의 재능은 위나라의 조비보다 10배나 뛰어나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킬 것이요. 만약 내 아들 유선이 황제가 될 제목이거든 보필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선생이 직접 황제가 되시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진심 어린 양보로 들리시나요? 자신의 피부치 대신 신하에게 나라를 통째로 가지라는 이 파격적인 제안 말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장면을 유비가 평생을 갈고 닦은 후흑하게 결정체이자 한 천재의 영혼을 묶어버린 무서운 도덕적 족쇄라고 평가합니다. 제갈량은 평생 충효와 의리를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정통 유교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제갈량에게 네가 황제가 되어라 라는 말은 축복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고결한 자부심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유비가 단순히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 라고 평범하게 유언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갈량은 훗날 권력이 비대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찬탈의 유혹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비는 아예 나라를 가져가라고 말함으로써 제갈량의 모든 야심을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갈량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맹세했습니다. 죽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개와 말처럼 일하며 오직 유씨 가문에 충직한 신하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이 눈물 섞인 맹세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제갈량의 충성심을 시험했고 끝내 그를 자신의 아들을 위한 영원한 노예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비가 가진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이후 제갈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유비의 유언에 묶여 모자란 황제 유선을 대신해 모든 국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5번이나 불가능한 북벌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죽은 유비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유비는 죽어서도 제갈량의 머리 위에서 그를 조종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당대 최고의 천재를 과로사로 몰아넣은 셈입니다. 유비의 이 마지막 유언은 상대에게 모든 것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의 영혼과 미래를 통째로 뺏는 후흑하게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유비가 보여준 이 고도의 심리전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인 양심을 공략한 것입니다. 제갈량은 그 양심 때문에 평생을 고통스러운 책임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유비는 죽음조차 자신의 권력을 영속시키는 도구로 활용한 비정한 정치가였습니다. 유비의 침상은 눈물 바다가 되었지만 그 눈물 아래에는 거대한 권력의 역학관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제갈량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자신의 아들을 앉혀놓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후흑하게 승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유비는 돗자리 장소로 시작해 한 나라의 황제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조조처럼 뛰어난 가문도 없었고 손관처럼 기름진 땅도 물려받지 못했던 그가 어떻게 삼국지의 주인공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후흑에 있었습니다. 낫가죽은 성벽처럼 두꺼워 어떤 모욕도 견뎌내고 속마음은 시면처럼 어두워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무서운 심리전 말입니다. 유비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얼굴을 한 채 가장 영악하게 천하를 요리했습니다. 그는 인덕을 기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과 착한 척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비는 이 둘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연기하며 살았지만 그 연기가 너무나 완벽하고 길었기에 나중에는 그것이 곧 그의 진실한 인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조조처럼 사람을 힘으로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로 사람들의 죄책감을 자극했고 겸손으로 사람들의 보호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유비의 눈물 한 방울은 조조의 만장 군사보다 강력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곧 천하를 얻는 것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냉혹함이 공존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옷처럼 갈아입을 수 있는 소모품으로 여겼고 명분을 위해 친척의 등에 칼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면서도 그것을 늘 인의와 도덕이라는 근사한 말로 포장하는데 천재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비가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인 교훈입니다. 난세라는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정직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도태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유연한 도덕성을 무기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굽힐 때 굽힐 줄 알았고 버릴 때 비정하게 버릴 줄 아는 리더의 차가운 속성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삼국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유비처럼 부드러운 미소 뒤에 날카로운 계산기를 숨기고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기 위해 유비의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유비를 단순히 성인군자로만 보는 것은 역사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를 비열한 사기꾼으로만 보는 건 역시 그의 위대함을 놓치는 일입니다. 유비는 인간이 가진 선과 악, 위선과 진심을 가장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인간 본성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과정은 결코 아름답기만 할 수 없습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배신과 눈물,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된 쇼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유비는 그 모든 오욕을 견디며 황제의 옥좌를 쟁취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위선일지라도 세상을 평정하려 했습니다. 유비가 쓴 인덕이라는 가면은 단순한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역사가 흘러도 변치 않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지배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조의 공포 정치보다 유비의 위선적인 따뜻함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유비가 증명한 권력의 역설입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달 과정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철저히 억누르고 오직 정치적인 이득만을 쫓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뜨거웠을지 모르나 그 눈물을 흘리는 머릿속은 북극의 얼음보다 차가웠을 것입니다. 이제 유비의 두 얼굴에 대한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인덕의 군주인가 아니면 소름 돋는 심리전의 대가인가?
유비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통찰력에 맡기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비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법을 가장 잘 알았던 역사의 승리자였습니다. 유비가 삼국지를 종횡무진하며 보여준 그 정교한 기술들은 현대 인문학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지만 그 기록 사이의 틈을 읽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도 유비처럼 유연하면서도 사마이처럼 끈질긴 승리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열전이었습니다. 고전의 지혜를 통해 삶의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인생의 지혜가 담긴 역사 이야기를 배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역사 통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더 흥미롭고 소름 돋는 다음 영웅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